자, 114쪽에 이제 MBS 봅시다. 주택재당증권. 요 MBS에 MPTS, MBB, 그리고 MPTB. 크게 세 종류가 있고요. 이렇게 먼저 이제 MBS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이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한 뒤에 요 MPTB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 채권이 CMO라는 다계층 채권이다, 그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MBS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차입자에게 저당권을 수주하고 대출을 실행하면서 일시불로 대출을 하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금이 고갈되니까 또 다른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지? 수요자들이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지? 어디 가서? 금융기관에 갔어. 근데 금융기관에 자기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거기에 저당권을 수주해 주죠. 그리고 그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했어요. 근데 금융기관이 이렇게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좀 지나면 자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차입자에게 대출을 주고 확보한 무수히 많은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그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서 그 저당권 묶음, 저당풀이죠. 그걸 이제 담보로 해서 MBS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한테 매각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 금융기관이 차입자인 자금 수요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하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첫째는 저당권을 한 개 확보했죠, 그지? 이 저당권을 확보했으니까 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그 경매들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경락이 되면 경락 대금에서 채무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다, 그지? 요거 한 개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차입자에게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차입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고 나면은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대출을 일시불로 실행하고 분할해서 상환을 받으니까 자금이 고갈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저당권을 묶어서 그걸 담보로 MBS를 발행해서 수한테 매각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잖아, 그지? 근데 이때 이제 요 MBS를 발행해가지고 수한테 매각을 할 때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 두 개가 있어. 지금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그 두 가지 지분을 모두 다 투자에게 다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요 두 가지 지분을 하나도 넘기지 않고 금융기관이 다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MBS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 두 가지에 대한 지분 중 하나는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고 한 개만 투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MBS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저 세 가지를 구분한 포인트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요 두 가지의 지분을 금융기관이 그대로 다 보유하는지 둘 다 투자에게 넘겨주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지분을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지, 그러니까 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요 두 개에 대한 소유권을 금융기관하고 투자자 중에 누가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MBS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S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확보하게 되는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MPTS,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스니까, 그죠? 시큐리티스가 뭐야? 증권이라는 뜻이죠. 증권이나 뭐 주식이나 지분이 같은 말이니까. MPTS는 지분 형태로 발행되는 MBS라 그런 뜻이다. 이거는 지분행위예요. 그다음에 MBB는 모기지 백더 본드니까 채권이라는 뜻이죠. 본드. 그러니까 MBB는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MB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PTB도 모기지 페이스로 본드니까, 본드면 채권이죠, 이름이,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은 채권으로 끝이 나는데 이거는 채권행위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왜냐? 요 MPT에서 MBB 두 가지를 합쳐둔 게 MPTB하고 CMO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이제 구조는 똑같으니까지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정지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PTB라든가 CMO는 지분과 채권 두 가지 정지를 다 가지고 있는 혼합형 MBS예요. 그러니까 MBS에서 이거 구분한 것도 당연히 답으로 요구됩니다. MPTS가 지분형, MBB가 채권형, MPTB나 CMO는 혼합형 MBS다. 요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확보하는가를 구분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걸 구분을 해야만 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저당권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확보하는가를 구분하려면 요 원어를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지? 이게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고 이거는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고 뭐 그런데 이제 뭐 또 우리 중학교 돌아가서 영어 공부할 수도 없고 단순 무식하게 그냥 시험에 나온 포인트를 시험 때까지 외우는 게 제일 좋다. 금융기관이 바로 은행이고 뱅크고 뱅크하고 이제 투자자 중에 누가 한 개씩을 날아갔느냐. MPTB는 T도 한 개 들었고 B도 하나 들었어. 그러니까 투자자가 하나 가지고 뱅크가 하나 갖는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뱅크가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여요. 금융기관이 바로 MBS를 발행하는 발행자니까지 발행기관이나 금융기관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은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금만을 투자에게 넘겨줘. 그러니까 금융기관 하나 투자자 하나 뱅크 하나 투자 하나 B 하나 T 하나 들었으면 투자자 한 개 뱅크 한 개 나눠가는 겁니다. MBB는 B만 두 개가 나와. 그럼 이건 뱅크가 둘 다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금융기관인 발행기관에서 원리금 수익권도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저당권도 발행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는 겁니다. B만 두 개니까. MPT에서는 B자가 없고 T만 나와요. T만. 그지? B가 없잖아요. 그럼 발행기관이 가지는 건 없고 T만 나오니까 투자자에게 둘 다 넘겨버린다 이 말이야. 투자자가 둘 다 저당권이나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자가 다 가진다. 얼마나 쉽습니까? B 하나 T 하나 하면 발행기관 하나 투자자 하나 B만 두 개면 발행기관이 둘 다 B가 없고 T만 나온다. 투자자가 둘 다 간다. 이렇게 외웠는데도 왜 그걸 문제만 내면 다 틀리지? 내 도대체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어. 그거 왜 틀립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틀릴 수가 있지? 그죠? MPT 그러니까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투자자가 모두 다 가진다. 그러면 T만 나와 있고 B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MPT에서 그걸 왜 못 찍지? 뭐가 어렵지? 시험에 나온 거는 압니까? 모의고사 때마다 내잖아요. 그죠? 누가 저 두 가지를 가지는가? 이거 구분한 거는 시험 때마다 이게 제일 중요한 80%가 요걸 구분한 게 답으로 요구되는데 이걸 문제에 안 되겠습니까? 그냥 T 하나 B 하나면 투자자 하나 발행기관 하나 B만 두 개 다 발행기관이 둘 다 B가 없고 T만 나온다. 투자자 둘 다 간다. 끝났지. 뭐 기억할 게 뭐 있노 그게? 참 왜 틀리는데 그걸? 진짜 내가 이게 머리를 한번 쪼개보고 싶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그죠? 다 틀리고 뭐 딴 것도 찍고 앉았더만 보니까 CMO는 MPTB와 구조가 똑같으니까 MPTB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저당권은 역시 금융기관인 발행자가 보유하겠죠. 발행기관에서. 그리고 원리금 수익금만 역시 투자자에게 넘겨져요. MB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입니다. 이거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확보하는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한 개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걸 또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원리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원리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무슨 위험을? 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리금 수익권을 가진 주체가 원리금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위험한 입장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내버리면 조기상환 이후에는 이자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원리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이자를 못 받으니까 위험한 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원리금 수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입자의 조기상환이라든가 원리금 납입에 대한 연체 위험 이런 걸 다 감수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렇겠죠? 그래서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확보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데 봐라. MPTS, MPTB, 그 다음에 CMO 요거는 원리금 수익권을 전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투자자가 원리금 수익권을 다 줬잖아요. 그지? 그리고 유일하게 요 MBB 딱 한 개만 발행기관에서 원리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죠. 발행기관이. 그지? 그럼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익권을 갖고 있는 거는 MBB밖에 없으니까 MBB 요거 한 개만 발행기관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그지? 위험을 당연히 발행기관이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투자자에게 위험을 떠넘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이렇게 발행기관이 되느냐 투자가 되는가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확보하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저당권과 원리금 수익권을 누가 확보하는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B 하나 T 하나 들어가 있으면 발행기관 하나 투자자 하나 B만 두 개면 발행기관이 둘 다 가지고 B가 없고 T만 나오면 투자자가 둘 다 갖는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익권을 가진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발행기관에서 유일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MBB 딱 한 개밖에 없죠. 그죠?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지가 이제 위험을 다 감수하니까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MBB 요거에만 있는 아주 유일한 게 있어요. 당연히 금융기관도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초과 담보를 확보하게 된다 이 말이야. 초과 담보를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MBB는 그지? 모든 위험을 누가 감수합니까? 발행기관에서 감수하니까 투자자는 위험이 거의 없지.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없이 안전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원래 위험하고 수익은 비례하기 때문에 위험이 적으면 수익도 적은 거고 위험이 높아야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위험을 전부 투자자가 감수하는 거는 MPTS입니다. 이건 둘 다 투자가 가지니까지. 요거는 이제 하나씩 나눠 가지니까 어느 정도 발행기관에서도 조금은 위험은 떠넘길 수가 있지만 그지? 이거는 둘 다 투자가 가니까 투자 입장에서 위험이 가장 높은 게 MPTS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만큼 당연히 투자자에게 가장 높은 수익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MBS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MPTS입니다. 근데 MBB는 투자자는 위험이 거의 없죠. 전부 발행자가 금융기관의 위험을 다 감수하고 있지. 그러니까 위험이 적은 만큼 수익도 가장 적어요. 그래서 MBS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MB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나눠가지니까 요 MPTS와 MBB의 중간 정도 수익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MPTS, 제일 낮은 게 MBB, MPTB하고 CM은 요 두 개의 중간 정도가 되는데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MPTS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 MBB가 수익률이 가장 적다. 투자 입장에서는. 근데 수익률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다른 MBS에 비해서는 MBB가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가장 장기간 발행되기 때문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는 좀 적더라도 안전하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다지. 안전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수명이 가장 길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 금융기관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지?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MBB를 발행해서 투자한테 팔았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자금 여력이 생기면 뭐 20년, 30년 동안 이자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20년 이자 받을 걸 믿고 투자자가 MBB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투자자만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MBB에 투자 목적이 없잖아요. 이자는 좀 적더라도 내가 20년 안전하게 금융기관에서 이자 받을 걸 믿고 투자를 했는데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조기 상환 이후에는 이자 수익이 안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발행 기간이 조기 상환을 못하게 투자자가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콜 방어를 한다. 콜 방어. 그래서 이 MBS 중에서 콜 방어 기능을 가장 크게 확보하면서 만들어지는 증권이 바로 MBB예요. 콜 방어가 말하고 발행 기간의 조기 상환을 투자자가 방어하는 것. 그러니까 요 이제 MBB는 만약에 20년이 만기 아닙니까? 그럼 20년 동안 전혀 조기 상환을 못 해요. 아무리 금융기관에서 자금 여력이 생기도 20년 만기가 20년이면 20년 동안 절대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이자 줘야 돼.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조기 상환 자체를 못 하니까 대출 기간 내내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면 콜 방어가 인정되는 게 MBB입니다. 그다음에 이 MPTS 같은 경우는 투자에게 수익률 자체가 그지 워낙 크니까 이거는 콜 방어 이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어. 수익이 크니까 콜 방어 장치 자체가 없고 MPTB나 CMO도 콜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콜 방어가 가능해요. 부분 콜 방어만. 이게 이제 뭐냐? 만약에 만기가 10년 아닙니까? 그럼 10년 중에 1년은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다. 1년은 조기 상환을 할 수 없고 1년 이후에는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간만 조기 상환을 못하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부분 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MO라든가 MPTB도 부분적인 콜 방어 기능은 있고 또 미미하지만 초과 담보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MBB 딱 그러면 요게 이 MBB만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특징이 MBB가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는 게 요 한 개밖에 없어요. MBB 요거 하나. 그지? 그러니까 발행 기간도 안전정책을 해야 되니까 초과 담보를 확보한다.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명이 길어서 투자를 했는데 발행자가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 이자 수익이 안 생기니까요. 전면 콜 방어 기능을 확보해가지고 전혀 발행 기간에서 조기 상환을 못하게끔 대출 기간 내내 조기 상환 자체가 아예 금지가 되는 전면 콜 방어 기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MBB 그러면 초과 담보 콜 방어 이런 단어가 서칭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MPTB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채권이 CM 아닙니까? 근데 CM은 실제 구조는 이제 발행 구조는 MPTB와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는 대부분 CMO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게 CMO다 보니까 이 CMO도 이제 지문으로 종종 등장하겠죠. 그죠? CMO의 특징 자체를 묻는 게 종종 등장합니다. 자, CMO는 저당 채권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나누어진 각 그룹을 트렌치라고 하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트렌치가 등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1순위 트렌치에서 그지? 원금과 이자를 다 지급받아야 돼요. 1순위 트렌치가 원금과 이자를 다 지급받고 나면 비로소 이제 2순위 트렌치에서 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2순위 트렌치가 원리금 지급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이제 3순위 트렌치에서 원리금 지급이 들어가요. 그리고 3순위 트렌치가 원리금을 다 지급받아야 마지막 트렌치에서 또 원금 지급이 들어가가지고 이 선순위 트렌치가 등급이 가장 높아서 앞에 있는 트렌치부터 원리금이 다 지급받은 후에 다음 순위 트렌치가 원리금을 지급받으니까 원리금이 이렇게 트렌치별로 계층별로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CMO는 다계층 채권, 다계층 채권 또는 뭐 다계층 저당 증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MB에서 그러면 CMO가 추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CMO죠,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죠? MB에서 발행했다 그러면 요 CMO가 추정을 이루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에서는 대부분이 CMO니까 특징을 모르면 안 되죠, 그지? 자, 저당 채권 총 발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이 나눠진 그룹을 트렌치를 하는데 보통 이 트렌치 수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것은 4개 아니면 5개가 가장 많습니다. 2개에서 8개로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 2개에서 8개 사이로 트렌치가 구성되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발행되는 게 4개, 5개짜리예요. 근데 선순위 트렌치에서 원리금을 지급받아야 다음 순위 트렌치가 원금 지급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트렌치별로 오죠. 전부 다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는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전부 다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트렌치를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를 따서 트렌치라고 하는 거다. 그지? 근데 마지막 트렌치 앞에까지는 대출 기간 중에 원가 이자를 균등하게 계속 다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다 지급받는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트렌치는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가서 한꺼번에 원가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기에 가서. 요때 만기에 가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지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트렌치는. 요것도 딱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는 대부분이 CMO다. 여기까지 해서 그죠? CMO의 특징을 좀 기회에 두면은 MBS에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대비책이 쓰지 않겠나 싶네. 거기에 쭉 설명을 해놓고 117페이지 보면 도표에 세 가지 비교해놨죠. 근데 거기 이제 MPTB 옆에다가 그냥 이거로 해가지고 CMO 적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MPTB라 CMO는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죠? CMO하고 MPTB는 발행 구조가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MPTS가 발행 형태가 정권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지분형이라는 뜻입니다. 지분형, 정권이. 지분형이라는 뜻이고 MBB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형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MPTB도 이름은 채권이지만 이건 채권형이 아니라 혼합형 이렇게 고쳐놔. MPTB는 혼합형, CMO하고 똑같이 혼합형입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식이 거기 보시면 MPTS는 자산 매각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 이겁니다. MPTS 한 개만 봐봐. MBS 중에서 저당권을 투자에게 넘겨주는 거는 유일하게 MPTS밖에 없어요. 저당권 나머지는 다 금융기관이 발행자가 다 보여야죠. 저당권을 투자에게 넘겼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주고 돈 받을 권리 아닙니까? 그게 금융기관의 자산입니다. 자산. 그걸 투자에게 넘긴 거야. 그래서 자산 매각 방식으로 발행되는 게 MPTS예요. 근데 MBB라든가 MPTB나 CMO는 저당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MBB는 얼마를 발행해 가지고 투자한테 매각하죠. 그럼 그만큼은 이제 빚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니고 요 세 가지 MBB, MPTB, CMO 요 세 가지는 그죠? 부채 계상 방법입니다. 부채 계상. 그러니까 이제 발행액만큼 부채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니고 부채 계상 방식으로 발행되는 게 이제
저기 뭐야 MBB, MPTB, CMO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 구분하는 거는 옛날에 나왔습니다. 15회 전에는 이게 나왔지만 지금은 저런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두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원리금 수취권하고 저당권을 MPTS는 T자밖에 없잖아요. 그 투자가 둘 다 가시죠. MBB는 B만 두 개 나왔죠. B만 두 개가 발행기간이 둘 다 간단 말이야. 그럼 MPTB는 B 하나 T 하나 아니야? 그러니까 투자자 하나 발행기간 하나 이렇게 날아가는 거라. 그죠? 이걸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위험. MPTS는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높아. 근데 MBB는 발행기간이 또 모든 위험을 감수하잖아. 그죠? 발행기간이.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낮다 이 말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초과 담보를 확보하고 콜방어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MPTB나 CMO는 역시 위험은 그냥 투자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투자자가 위험을 당연히 부담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갖고 그 다음에 CMO의 특징이 별로 없는데 CMO는 이제 구조는 똑같단 말이야. MPTB하고 구조는 동일한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는 대부분 CMO다. 그리고 그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전부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 트렌치는 대출 기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만기에 가서 한꺼번에 누적된 원가 이자를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급한다. 요 정도 특징만 딱 정리해 놓으면은 MBS에서 나오는 거는 한 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MBS를 발행했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MBS를 발행해서 투자한테 팔았죠. 투자한테 매각하는 순간 현금 비중이 증가하잖아, 그죠? MBS를 발행하고 투자한테 팔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증가했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는 겁니다. 위험은 줄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큰 4번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에 의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MBS를 발행해 가지고 투자한테 매각해서 금융기관이 자금을 확보했죠. 이게 왜 제도적으로 의의가 높으냐? 원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자금력이 없어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고자 하는 수요자는 무수히 많죠. 그 수많은 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금이 없으니까. 근데 다행히 MBS라는 유동화 제도가 있어서 MBS를 발행해서 투자한테 팔아서 현금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한정된 재원을 갖고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자 하는 수많은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유동화 제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유동화의 효과에서 기억, 체크 빨리 해. 기억에. 금융기관은 한정된 자금으로 많은 주택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금융기관은 자금이 없어요. 근데 돈을 빌려고 하는 수요자는 무수히 많다고.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길이 없는데 다행히 유동화가 있음으로써 이 한정된 재원을 갖고도 수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유동화 제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지문에 자주 등장해.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게 한정된하고 만원의 위치를 바꿔서 틀리게 됩니다. 알았어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이렇게 기억하라니까 어려워.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는 금융기관이 수많은 자금으로 한정된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고. 만원하고 한정된 위치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그죠? 거기를 딱 고쳐가지고 만원하고 한정된에 동그라미 빡빡 쳐놔라고. 그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 해도 참네. 초점을 얘기해 주면 핵심이 되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좀 쳐서 그걸 기억을 하시라고. 그 가만 앉아갖고 이거 그것도 동글뱅이 치세요 해야 칩니까? 아이고 참. 그럼 이연 지문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유동화가 이루어지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이 장기 고정화 되는데 이 자금이 장기 고정화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그죠? 주택금융은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빌려주고 돈은 그죠? 일시불로 줬는데 회수할 때는 푼돈으로 조금씩 회수를 하죠. 그러니까 자금이 고정돼 버린단 말이야. 20년, 30년 만기 같으면 2, 3년 동안 원금 회수가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자금이 고정되고 자금을 융통할 길이 없다고. 그런데 유동화가 있음으로써 그걸 완화시켜 준다는 거지. 장기 고정화에 따른 위험이 완화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 이꼴로 해서 적어라. 거기에. 줄 짝 치고 적어. 이꼴. 금융기관의 유동성 증가.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했단 말이야.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어이? 유동성은 증가했고 자금이 장기 고정화되는 걸 단기간에도 유통시켜 가지고 그죠? 차입적에 자금을 줘야 되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유동화 제도다 이 말이다. 어이?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이 증가했으니까 유동성은 유동화를 통해서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유동성은 증가합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런 대안이 되는 게 유동화 제도다. 그 다음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안정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뒤에 넘기면요. 부동산 사용이 활성화되고 경기를 직결히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유리한 제도가 유동화 제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우리 시험에 그죠?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잘못된 거 또는 뭐 MBS 발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 그죠?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리츠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투자 회사가 활성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아닌 거 이런 게 나오죠. 다 지문이 긍정적으로 구성되고 좋은 영향들이 아주 나타나는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그게 틀린 거야. 유동화의 효과라든가 MBS 발행의 효과나 리츠 도입의 효과를 물을 때는 지문이 전부 긍정적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아주 유용성이 높은 제도니까 그렇게 갖고 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용한 게 기회가 있다. 5번에 콜 방어. 뭐 따로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는데 그 1번에 보면 저당 투자자들이 저당 채권 발행 기간의 조기 상환에 대해 방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자 MBB 같은 경우는 그죠? 20년, 30년을 만기로 발행되는데 수익률이 낮다 이 말입니다. 근데 투자자가 수익률이 낮음에도 MBB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수명이 길어서 오랜 기간 은행에서 이자 받을 걸 믿고 MBB에 투자를 했어. 근데 금융계에 자금 여력이 생기면 30년 동안 이자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한 7개월 만에 조기 상환을 딱 해버린다. 투자자가 물 먹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이자 받을 걸 믿고 투자를 했는데 7개월 만에 조기 상환 해버리면 투자자가 MBB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투자자가 발행기관에서 조기 상환을 못하게 방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 한다고? 콜 방어. 그래서 MBB는 전면 콜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대출 기간 내내 전혀 조기 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MPTB나 CMO는 부분적으로는 콜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만기가 10년이면 10년 중에 2년 동안은 조기 상환을 못 한다. 근데 2년 후부터는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2년간만 조기 상환을 못 하게 방어를 해. 그런 걸 이제 부분 콜 방어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4번 지문 봐. 동그라미 4번에 모주당의 일정 기간 동안만 인정하는 콜 방어를 부분적 콜 방어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에 1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잖아. 참네. 그 부분 콜 방어 말하고 전체 대출 기간 중에 초기 일정 기간 동안에만 조기 상환을 못하게 방어하는 것 이걸 콜 방어를 하는데 CMO나 MPTB는 콜 방어, 부분 콜 방어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O도 부분적으로는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10년 중에 한 1년, 2년은 조기 상환을 못하게 딱 방어를 합니다. 그 외부터는 이제 조기 상환이 가능한 거죠. 근데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조기 상환을 못하게 방어하는 걸 부분 콜 방어를 한다. 그래서 MPTB하고 CMO는 부분적인 콜 방어 장치가 있다. 그 정도를 기억해 두면 MBS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큰 5번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동화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KHFC 이걸 이제 더 줄여서 그냥 HF 이렇게 동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동화를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화 기관이죠. 그리고 이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아까 저당금 묶음 저당풀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저당풀을 담보로 넘겨주면 그걸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MBS고 그 MBS를 보내서 투자한테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금이 확보되면 그 확보된 자금으로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기도 하고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 무주택 저소득 계층들,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실행하는 대출이 바로 모기지론이죠. 모기지론 또는 보금자리론이라고도 한다, 그지? 요거는 이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뿐만 아니고 또는 1주택 소유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지? 그 주로 이제 무주택자가 대상인데요. 1주택 소유자도 대출 대상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이거는 만 19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니까 옛날에는 성년이면 만 20세지만 지금 만 19세로 낮춰졌죠. 그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인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불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상품입니다. 중기나 단기 대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상품을 모기이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왼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 4번에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내라 그랬죠. 그죠? 합산 소득이 부부가 양 당사자가 합쳐가지고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내여야만 모기지를 써서 집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아직 결혼 안 한 자녀가 그지?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자녀가 없죠. 그럼 두 사람 소득이 합쳐서 7천만 원 이내예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하나 생겼잖아. 그죠? 근데 아직 미혼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한 명이면 1,000만 원씩 추가되는 거야. 그럼 이제 자녀가 하나 할 때는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내. 자녀가 둘이면 9천만 원 이내. 자녀가 세면 최대 1억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애 한 명당 1,000만 원씩 대출을 대주는 거죠. 그죠? 많이 놓을수록 좋죠. 다만 3명 이상 나봐야 별로 의미가 없죠. 5명도 똑같습니다. 너무 자주 놓으면 안 되고. 요즘은 이제 뭐 중국도 산화 제한 조치 그 풀고 그죠? 인구가 자꾸 우리나라도 인구가 자꾸 이제 감소 추세니까 큰일이에요. 그죠? 애를 안 놀라니까 그럼 나중에 전부 뭐 이빨 빠진 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농사질 사람이 없잖아. 지금 시골에 가면은. 그죠? 큰일이죠. 빨리 진짜 이게 옛날부터 좀 그죠? 저 산화 제한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옛날에 뭐였습니까? 이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식량도 없고 막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애 놓는 걸 못 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딸 하나 놓으면 아들 낳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으려고 막 끝까지 애를 놓다 보니까 딸만 7명까지 갚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때 막 포스트 붙고 그랬죠. 그죠? 잘 키운 딸 하나 18 안 부럽다 이래가지고 막 그죠? 딸 하나도 잘 키우자 이래가지고 아들 놓으려고 그래 기쓰지 말라고 막 산화제 한다고 막 그럼 진짜 포스트 붙고 막 그래 안 했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애 못 놓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나도 지금은 애 셋 놓으면 얼마나 혜택 많이 줍니까? 그죠? 혜택 많죠. 그 자꾸 인구가 감소 수준 가니까. 근데 옛날부터 혜택을 줬어야지. 나도 세 개인데. 그지? 우리 다 놓고 다 크고 나니까 이제 뭐 지금은 애 셋 놓으면 뭐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막 뭐 전기세 수세 이렇게 다 감면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한 개도 우리는 그런 혜택 못 받았어요. 더러워서 하여튼 진짜 짜증나지. 그지? 많이 놓을수록 좋아요. 애는. 하나만 놓는 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게 결혼 안 하신 분 미혼분들 이런 분들은 애 하나 놓고 뭐 안 놀라고 이러는데 자녀는 좀 많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뭐 20명까지 나라 이런 건 아니고 하나만 놓는 거는 애 하나한테 모든 정리를 다 쏟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이제 그게 없어. 보완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둘 정도는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셋 되면 더 좋아요. 딸 하나 아들 둘 아니면 아들 둘 딸 하나 뭐 이렇게 딸만 셋 아들 셋 하면 피곤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죠? 그 아들 셋 되면 집에 가면 맨날 전쟁터고 그죠? 그냥 피바다고 뭐 맨날 그죠? 딸 셋 되면 아이고 집에 가면 그냥 그뭐 소마옷가인지 돼지마옷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자들이 깔끔하게 좀 치우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죠? 아들도 물론 그렇지만 딸들이 더 안 치우는 것 같더라 내가 보니까 어찌 그죠? 뭐 참고로 우리 집도 딸 둘이 있거든요. 그죠? 아들은 더 뭐 심하죠. 그건 뭐 그냥 아예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뭐 다 마찬가지더만 그죠? 하여튼 모기지로는 무주택자만 대출 대상이 아니고 1주택 소유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모기지로는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대상은 등기부 등본산 주택이라 그랬잖아. 대상주택이 오른쪽 페이지에 대상주택이 등기부 등본산 주택 이게 뭐야? 등기가 돼 있어야 저당권 설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등기 주택은 이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이 되니까, 그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그 다음에 저 단독주택, 이런 주택이 담보가 되는 거고, 다만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거, 뭐, 전답이라든가, 근린 생활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은 상가 이런 것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원을 통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 상실 우려가 있는 거, 예를 들면 경매 중인 주택이라든가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주거를 이전했다가 완공된 후에 다시 들어와야 되죠. 그럼 소유권을 상실한 건 아니야, 그지?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소유권 상실 염려가 있는 거, 뭐 경매 중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돼 있다, 이런 것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주택이 아닌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것은 대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6억을 초과하는 주택도 대출이 제외되니까 6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6억을 초과하면 제외니까 6억까지는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억짜리 집 살 때는 모기지원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최대 대부 비율이 몇 프로가 거기 LTV가 70%라 그랬죠. 대부분이 70%고, 그다음에 한도는 최대 3억이라고. 그럼 이제 6억짜리 주택 구입하는 사람도 대출은 받겠죠. 최대 얼마까지? 3억까지. 그러니까 70%면 4억 2천이면 4억 2천을 해주면 한도를 초과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70%하고 한도 3억 중에 작은 금액이 대출 금액으로 책정되는 거야. 우리 항상 최대 대출 금액 계산하는 거 해봤잖아, 그지? 조건이 두 개가 나오면 그 중에 적은 금액이 대출 금액으로 책정되는 거지, 큰 금액을 하면 두 조건이 동시에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적은 금액이 대출 금액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게 금리 적용 방식이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변동금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옆에 한 개 적는 게 좋다. 자, 이게 장기 대출 아닙니까? 10년에서 30년까지, 그지? 그럼 장기 대출이니까 대출 기간 중에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하겠지. 근데 인플레가 생기면 합배가치가 이렇게 해서 손실이 생기는데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차입자가 돈이 있어가지고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당연히. 아니 뭐 내가 5억 대출 받으면서 10년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렸는데 7개월 만에 로또 되면 돈 갚아주고 뭐하러 그 이자 주고 있습니까? 그지? 당연히 조기 상환이 가능한데 고정금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장기 대출을 해주고도 인플레가 생기면 금리를 인상을 못하죠. 그럼 금융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 고정금리 옆에다 적어요. 3년 이내 상환 시, 3년 이내 상환 시에 위약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3년 이내에 대출 후에 3년 이내에 상환하잖아, 그죠? 그러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다 이 말이야. 조기 상환 수수료가 최대 1.2% 이내에서 위약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요 그 모기지로는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위약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게 특징이야. 왜? 금리 적용 방식이 고정금리다 보니까죠.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상환 방식은 원금기능이나 원리연기능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뭐라 그랬나? 원리연기능이라고 그랬죠. 대부분 원리연기능을 선택합니다. 근데 최정식이라는 것도 있죠. 최정식은 원래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만 최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식도 상환 방식인데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만 최정식으로도 상환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기지로는 이렇게 만 19세 이상의 대부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대출을 받고 자기 돈은 그 30%만 넣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대부분이 최대 70%였으니까 자기 자금은 30%만 갖고도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아주 선진화된 대출 상품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모기지로는 그죠? 일시불 대출이지, 대출이. 항상 대출이 일시불 대출이고 상환은 10년에서 3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저당 대부 이게 주택 소비금융은 일시불 대출의 분할 상환이라고. 근데 이제 요거하고 대출 방식이 정반대되면서 상환은 일시불로 하고요. 분할해서 상환하는 게 아니고 대출은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고 또 분할해서 매달 나눠서 받는 거야. 그래서 대출 방식이 모기지론과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상품. 그래서 역모기지론. 모기지를 아까 저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모기지론 또는 역저당. 뭐 그리고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그래서 주택 노후 연금 제도
줄여서 주택연금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하고 모기지론하고 두 개가 이제 한국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데, 요 주택연금제도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드는 상품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 몇 세? 55세 이상입니다. 누가? 둘 중에 한 분만. 등기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아빠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아빠가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그랬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죠, 그죠? 노년층이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9억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고, 만약에 주택이 여러 채가 있어요. 다주택, 세 채, 네 채라도 다주택자는 합산 가격이 9억 이하까지, 9억까지는 얼마든지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그죠? 대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연금 지급이. 그러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9억이 시가 9억을 뜻합니까? 뭘 뜻합니까? 작년까지는 시가였거든, 시가. 근데 시가 9억 같으면 공시가격으로 하면은 뭐 공시가격은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강남에 가면 시가 9억짜리 주택이 있습니까, 어디? 이게 이제 없죠. 전부 뭐 10m씩, 20m씩, 30m씩 하니까 서울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연금 지급 대상이 제한되고 연금 지급 그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지? 담보 대상에서 다 제외되니까 9억 다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세 시가 9억을 공시가격 9억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근데 공시가격이 9억이면 시가로는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가거든요. 그럼 옛날에 시가 같으면 15억짜리는 대출이 안 됐잖아,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시가격이 9억 같으면 시가 뭐 13억, 14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요걸 공시가격 9억으로 바꿨습니다. 그거 한 개 참고 알아놓고. 요것도 이제, 그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뭘 하기 위해서? 이거는 노후 생활자금이라,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어떻게? 매달 똑같은 금액을 사망 시점까지 계속 수령해 가는 거죠. 그거는 사망 시점까지가 종신입니다, 원칙은. 그지? 원칙은 이제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시점까지 종신이고 대출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택 가격이 뭐 1억이나 2억짜리를 담보로 정하고 연금 받아와야 한 달에만 나오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생계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일정 기간이 있어, 그지? 일정 기간만 내가 연금을 받겠다는 확정 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죠. 뭐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선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주택 연금 제도도 이것도 이제 주택의 저당권을 수출하고 역시 연금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럼 담보 대상은 뭐가 돼야 돼? 주택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주택은 당연히 주택이어야 되면 거기 대상주택 보면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인 주택. 그러니까 9억 이하야 되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출 대상이 됩니다요. 연금 지급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오피스텔은 대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업용이지 주거용이 아니거든. 근데 올해부터 이제 가능하도록 만든 게 주거용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이 있어. 업무용 오피스텔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지급해 주니까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또 복합용도 주택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1층은 상가고 2층은 뭐 주택이고 이런 게 있죠. 상가주택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전체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 이상만 되면은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 원래 노인복지주택은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안 돼요? 안 되기는 거기 된다고 돼 있잖아. 거기 또 안 된다 하네.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도 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니까.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연금을 신청하면서, 그죠? 우리는 사망 시점까지 연금 받을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이게 이제 종신 지급 방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나는 10년 동안만 연금 받을게. 그러면 한 달 수령이 커지겠죠. 그럼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만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은 담보 대상이 되는데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 기간 방식은 선택을 못 한다는 거야.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종신 지급 방식으로만 연금 지급을 신청해야 돼. 노인복지주택은요. 그거 한 개 기억에 놔라 말이야. 그러니까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은
확정 기간 방식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걸 한 게 기회나. 원래 노인복지주택도 담보 대상이라고 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확정 기간 방식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은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겨가지고 그 연금 지급 방식이라고 가로 5번에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잖아요. 그지? 이 종신 지급 방식은 처음 그 연금 최초 개시 시점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그냥 평생 받는 거야. 사망 시점까지 똑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받아가는 게 종신 지급 방식입니다. 종신 혼합 방식은 일부 금액은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수시 인출이 가능하고 만들어요. 대출 금액의 50% 이내에서는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나머지 금액을 매달 똑같이 사망 시점까지 계속 받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시 인출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 금액의 50% 이내다. 여기 이제 50% 이내에서만 수시 인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한단 말이야.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하면서 종신 지급 방식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10년 동안에만 매달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오겠죠? 그죠? 근데 혼합 방식은 확정 기간 10년을 선택하면서 혼합 방식을 선택하면 이 중에 50%는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혼합 방식으로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하면은 수시 인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50%가 다 수시 인출을 하는 게 아니고 45% 이내에서만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제 5%는 뭐냐? 이 수시 인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5%잖아, 최소. 그지? 근데 이 5%는 이제 의무 인출금이라는 게 있어. 의무 인출금. 요 5%를 책정하고 이제 나머지 50% 남죠? 요거는 이제 차입자가 선택하는 확정 기간 동안에만 매달 이제 연금을 받겠죠. 그죠? 근데 요 의무 인출금 5%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 확정 기간 방식으로 10년을 선택했는데 10년 동안에는 연금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10년이 경과되면 주택도 이제 금융위원회 처분해갖고 팔아가지고 채무 회수해 가잖아. 그죠? 집도 없고 연금도 안 나온다. 근데 이제 나이는 이제 노년층이니까 뭐 병들고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목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비상금으로 책정해 두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요 의무인출금 5%는 대출금액의 5%를 의무인출금으로 책정하는데 이거는 연금 지급 기간에는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하고 어떤 명목으로? 병원비라든가 뭐 의료비, 병원비,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라든가 그리고 주택 수선비 요런 명목으로만 인출해 쓸 수 있어. 요런 명목으로만 인출해 쓸 수 있는 거지. 뭐 요 돈을 사가지고 주택 구입 자금으로 요 돈을 인출해서 집을 사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택 구입용으로도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그리고 뭐 양농 가서 할머니하고 고수 핀다고 인출하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돈으로는. 알겠지? 비상금으로 책정해 두는 거니까 연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 이런 명목으로만 인출해 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책정해 주는 의무 인출금이 5%가 있다. 그러니까 확정 기간 방식은 반드시 의무 인출금 5%를 책정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6번의 자금 상환. 이제 그 차입자가 이제 사망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금융권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주택을 매각하죠. 그렇게 해서 주택 매각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대출해준 금액을 일시불로 회수를 하겠지. 근데 집을 팔았더만은 집값이 7억인데, 그지? 그 돈에 연금을 5억 지급했다. 그럼 채무 변제받고도 2억 남죠? 2억 남는 거는 상속인에 돌려줘야지. 상속인에 배당을 통해서 돌려주는데, 주택 처분 가격이 7억인데, 오래오래 생존하셔가지고 연금을 10억을 타드셨다. 그럼 3억이 부족하죠? 부족해도 그 부족분 3억은 상속인이 청구를 못한다 그랬다. 상속인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부족분은 직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는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참고해 보면은 아까 모기지로는 금리 적용 방식이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모기지로는 금리 적용 방식이 고정금리니까 중도 상환 시에 위약 수수료를 부과했잖아요. 이자를 일정 기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주택 연금제도는 금리 이용 방식이 변동금리다 말이에요.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 방식입니다. 변동금리 방식이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해요. 조기 상환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조기 상환을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만 연금 받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연금 해지할 수 있어요. 연금 받은 거 일시불로 변제하잖아요. 그리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럼 소유권도 그대로 보유하겠죠. 그다음에 2년 연금 받다가 그죠? 이제 뭐 아들이 이제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생활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연금 해지하면 돼. 그동안에 받은 거 2년 동안 받은 거 있죠. 그거 일시불로 변제만 하면 주택 그대로 소유합니다. 금융기관에게 소유권 안 넘기고도요. 변제만 하면은 소유권을 자기가 보유하고 변제하고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연금은. 근데 해지를 하더라도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위약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고정금리니까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했죠. 근데 주택연금제도는 변동금리 방식이니까 3년 이내 아니라 석 달 안에 상환을 하더라도 위약 수수료가 없다 이 말이야.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거다. 차이점이니까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속에 보면 보정료라는 게 있어. 보정료. 초기 보정료는 최초 그 연금 지급 시점에서 그죠? 주택가격의 1.5%를 납부하는 게 초기 보정료고 그 다음에 연 보정료 하는 거는 매월 납부하는 보정료인데 보정 잔액의 0.75%포인트를 매월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보정료는 주택가격의 1.5%, 그다음에 연 보정료는 보정 잔액의 0.75%. 이 비율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두 개를 비교해 놓고 6번의 금융 조달 방법. 이제 이 그 부동산 금융은 원래 뭐죠? 담보 금융이다. 그지?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주로 주택 금융을 뜻하니까 부동산 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돈만큼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저당 금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건데요. 여기 금융 조달 방법에 나와 있는 방법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야. 예를 들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투자한테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니까 이 자금 조달 기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금 조달 기법은 무조건 두 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셜에서 한 개 정도, 또 부동산 투자에서 리츠에서도 한 개 정도, 이렇게 이제 두 문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신디케이트는 뭐 크게 그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 만한 건 없고, 그런데 요거는 칠판 치우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요 금융도움방법들은 칠판 좀 치우고 조금만 쉬어도 돼요. 많이 쉬지 말고.